젠장, 상놈에다 돈마저 없으니 어디 사람 행세를 하겠나? 한 10년만 잡고 죽을 고생을 하면 돈을 좀 모으겠지. 이 사람은 기돌이라는 자로 지금 금줄기를 찾고 있는 중이라오. 금을 찾아서 팔자를 고쳐볼 요량으로 금광의 광부 노릇을 하면서 바위꿀 파는 법, 바위를 가루로 부숴서 걸른 뒤에 금을 찾아내는 법, 금을 다지는 법 등을 배웠수. 3년 전에 한양에 있는 가산을 정리하고 자기의 처와 함께 매봉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오. 옛날부터 매봉산엔 금맥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 누런 금덩이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 아래 두 부부는 밤낮으로 죽을 고생을 했다오. 특히나 기도리의 처 점례는 낮이면 마을로 내려가서 밭일이고 부잣집 집안일이고를 가리지 않고 품팔이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남편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애쓰며 살았지. 날이 갈수록 바위굴은 깊이 파여져 들어갔지만 금은커녕 바위 비늘도 나오지 않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씩 했수. 여보게, 파도 나오는 거라곤 돌덩어리뿐인데 이제 그만두지 그러나. 여보, 벌써 굴을 몇 개나 팠는데도 금은 나오지 않고 가산도 모두 없앤 데다가 품팔이거리도 없으니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예?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털어먹고 여기서 맨손으로 내려가잔 말이야? 난 못해. 내려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려가. 기돌은 어느덧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아무튼 생고생을 하면서 근근히 몇 해를 버티긴 했는데 어느 해 겨울에 큰 일이 나고 말았어.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일을 하던 기돌이 단단한 바위를 내려치다가 그만 연장이 부러져 버렸다오. 재수가 없으려니까 멀쩡하던 곡괭이는 왜 부러지고 지랄이야? 임자, 가서 돈 좀 꼬와. 예? 어딜 가서 돈을 꼬아요? 에이, 끼니야 굶든 어떻게 때우든 하겠지만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은가? 마을에 내려가서 김진사 댁에 사정 얘기 좀 해보라고. 내년 봄에 품으로 갚는다고 말이야. 아, 뭐해? 얼른 가지 않고. 김진사는 동네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욕심 많고 인심이 사납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오. 그런 자에게 돈을 꾸어달라는 얘기를 하라니 점례가 기가 막혔지. 하지만 기돌이 역정을 내며 재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눈보랏길을 더듬어 마을까지 내려갔다오. 점례가 김진사네 집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집 마름으로 있는 아무개가 점례를 거만스럽게 훑어보며 물었다오. 왜 남의 집을 기웃거려? 저 굴을 파다가 연장이 부러져서요. 진사님께 돈을 좀 빌리러. 마름이 점례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점례가 별로 잘생긴 곳은 없었으나 그런대로 반반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마름의 눈빛이 이상 야릇해졌지. 그러더니 말투가 좀 달라지네. 연장값이 몇 푼이나 된다고 진사어른까지 찾아. 그이가 진사님 댁에 가보라고 해서. 그 정도 돈은 나라도 장만해 줄 수 있네. 방으로 들어가시게. 돈을 빌려주려면 나도 얘기를 들어보아야지. 예? 밖에서 얘기하시지요. 따뜻한 방을 놔두고 밖에서 이야기할 곳이 있는가? 귓불이가 떨어질 것 같네. 쇠내는 밖이 편합니다요.
한쪽에선 들어오라느니 한쪽에선 들어가지 않겠다느니 한참 동안 말이 오고 가다가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오. 방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점례를 마름이 음흉한 눈으로 빤히 바라다 보더니 산골댁은 참 곱군 그래 하고 은근히 말을 던져. 점례가 얼굴이 화끈화끈 붉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차 싶었다오.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뜻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지. 곱게 생긴 사람이 산골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산골댁만 나를 잘 따라준다면야 연장값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자, 이리 와봐. 하면서 은근히 다가앉으면서 점례를 잡아당겼다오. 점례가 어찌나 놀랐는지 잡힌 손을 잡아 빼고는 문 밖으로 휑하니 달려나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달려서 매봉산 골짜기로 들어갔다오. 빌려왔어? 진사님이 안 계셔서요. 그래? 그럼 내일 다시 가봐. 오늘 일하긴 다 틀렸네. 점례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 기돌이가 눈을 뜨자마자 점례를 재촉했다오. 임자, 어서 가봐. 당신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동네 내려갈 새가 어딨어. 부러진 연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파야지. 가기 싫어요. 글쎄 갔다 오라면 갔다 와. 어제 하루 쉬었더니 발광이라도 하게 될 판이라고. 빨리 가서 구해오지 못해? 기돌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크게 소리를 치니까 점례가 할 수 없이 집을 나서긴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 볶는 것처럼 뛰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나. 눈에 핏발이 선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서 말이지. 제발 진사님이 계시고 마름은 없어주었으면. 그런데 마름은 마치 점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행랑채 들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소. 점례가 가슴이 철렁했지. 마름은 점례를 보자마자 나가서 맞이하더니 점례의 손을 잡고서 안으로 잡아 끄는 거였소. 쇠네, 오늘은 진사님을 꼭 뵙고 가야 해요. 진사님은 한양에 가셔서 섣달 금음에나 돌아오실 걸세. 연장값쯤은 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 안으로 들어오시게. 오늘마저 빈손으로 갔다가는 기돌이 무슨 발광을 할지 모르니 일단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려는데 이 마름 놈이 슬슬 수작을 걸어오는 거라. 산골댁은 정말 예뻐 하고 말하더니 그녀를 자기의 품으로 끌어들이는데 에그머니. 점례가 전날처럼 손을 빼며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마름이 다시 다가와 앉았다오. 연장값은 내가 줄 테니 조금도 걱정 말고 잠깐이면 되네. 아무도 모를 걸세. 내밀고 뛰어나가면 피할 수는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것이고 오늘도 그냥 갔다간 남편이 화를 낼 것이니 그저 마름에게 가만히 몸을 맡기고 말았다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푼돈쯤은 줄 테니까. 알겠지? 마름은 고개를 숙인 점례의 손에 연장값을 쥐어주며 말했지. 점례는 자신의 처지가 몹시 처량해서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오. 돈 구워왔어? 예. 대답하는 점례의 눈이 퉁퉁 부은 데다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데 기돌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서
그저 새 연장 살 생각에 신이 나서는 싱글벙글하는 꼴이라니. 아무튼 한동안 연장을 새로 장만해서 일을 시작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양식이 문제였다오. 그러니 기돌이가 또 점례를 들볶기 시작하는 거라. 김진사 댁에 다시 가봐. 연장값을 구워주셨으니까 양식값도 대주실 거야. 어? 내년에 품으로 갚는다고 하고. 당신이 가서 구워오세요.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이 사람이? 나는 굴파야지. 동네까지 내려갔다 올 새가 어딨어. 빨리 내려가지 못해? 남편이 재촉하니 또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갔는데 점례를 보자마자 마름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네. 내가 점례 생각이 어찌나 나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잘 왔네. 잘 왔어. 실은 양식이 떨어져서. 겨울철이니 양식이 걱정일 테지. 그까진 양식쯤이야. 점례만 자주 와준다면 못 대줄 거 있겠는가? 점례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오. 마름이 준 쌀자루를 이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점례는 자기의 몸에 흥분기가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기돌이는 1년째 바위를 파들어 가는 일에 지쳐 저녁부터 골아 떨어졌으므로 자기를 변변히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참에 마름의 강한 압박을 받고 보니 결국 몸이 달아오르게 된 거지. 그렇게 쌀이 떨어지면 마름에게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한동안 몸을 태우다가 떨어졌다오. 그러다가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점례와 마름의 관계를 눈치채고는 기돌에게 귀뜸을 해주었는데 저기 산골댁하고 김진사집 마름 아무개하고 수상해. 내가 봤거든. 허튼 소리 마라. 내가 쌀을 꿇어보낸 거요. 생사람 잡을 소리 했다간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테야. 아니 쌀을 구워주면 구워줬지 왜 손을 잡느냐고. 그리고 산골댁은 왜 뺨을 발갛게 물들이고서 말이여. 그제서야 기돌이 눈에서 번쩍하고 불이 튀었다오. 이튿날이 되자 그는 쌀이 남았는데도 쌀을 구워다 놓으라고 말해서 점례를 마을로 내려보낸 후 몸을 숨기며 그녀의 뒤를 따랐지. 아내가 진사댁 앞에 이르자 마름이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잡더니 행랑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기돌이 방문을 와락 열고 보니 마름이 점례를 품에 안고 있는 참이었지. 이 죽일 것들이! 힘이 장사인 기돌이 마름놈을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점례를 주먹으로 후려 갈겼다오. 점례의 코에선 피가 터지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빠져나왔지. 미쳐서 길길이 날뛰는 기돌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말리는 틈에 점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오. 나쁜 년,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지. 혼자서라도 금덩어리를 파내고야 만다. 모진 마음을 먹은 기돌은 정말 발광한 사람처럼 낮에도 밤에도 굴을 파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다오. 그로부터 1년 후. 여보게, 자네 가봤는가? 학골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어. 오종종하니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가봤지. 그런데 그 여자 불쌍하기도 하지. 어쩌다 50살도 넘은 수라비 천씨랑 살게 됐을꼬. 나도 들었네.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마을에 왔을 때 온몸에 멍투성이었대. 짐작했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안악이 바로 점례라오. 주막집 수라비인 천씨는 멍투성이었던 점례를 정성을 다해 구안했지. 기력을 찾은 점례가 주막집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니 점례를 보려고 남정네들이 안 마실 술도 한 잔씩 마시러 학골 주막을 찾곤 했다오. 그런데 점례가 학골에 정착해서 주막집 일을 하며 지낸 지 2해쯤 지났을 때였다오. 여느 날처럼 술상을 볼 때였는데 어떤 사내를 보자마자 돌부처처럼 몸이 굳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렸지. 여기 닭배기 한 사발 주시오. 아니 분명히 기돌이인데 점례가 주는 상을 받아 술만 마시고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도망친 여편네를 찾았으니 그 성질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천서방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야. 점례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 그 뒤로 기돌은 한 달이 넘게 매일같이 주막에 들렀다오. 어느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술을 사는 선심을 쓰며 돈을 물쓰듯 쓰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밥만 먹고 가기도 했지만 점례에겐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지.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네. 어떤 보복 앙심을 품었기에 한 달이 넘도록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건지. 점례는 몹시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 술손님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돌은 학골 어느 집에 아예 자리를 청하고 들어 앉았는데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자도 있었소. 그러니 오호라 결국 금을 캔 모양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집 과부하고 기돌이하고 짝을 지어주려는데 어때? 아이고 좋은 짝이 되겠네. 기돌이 돈도 어지간히 있는 모양이고 살구나무집 과부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논밭 마직이나 있으니 살림 걱정은 없겠네. 이런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점례의 마음이 이상하게 떨리는 거라. 그런데 며칠 뒤 기돌이 중신을 거절하더라는 소문이 들려왔지. 점례가 마음이 약간 놓이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 주막을 들락거리는 기돌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다오. 어느 날 기돌이 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바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에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냇물이 맑으니 물 안에 담근 하체까지 훤히 보이는데 여인의 뽀얀 속살을 보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지. 기호가 놀라서 몸을 돌리고 도망치듯 하니까 비로소 이상한 기척을 느낀 여자가 고개를 돌려 도망치는 기돌의 뒷모습을 보았지. 에고머니나, 이를 어째해? 이 여인이 바로 중신아비가 기돌과 중신을 하려던 살구나무집 과부였다오. 생판 모르는 사내도 아니고 중신말이 오갔던 사내에게 속살을 보였으니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더욱 가슴이 콩복듯이 뛰었다오. 그런데 기돌도 그날부터 그 과부 모습이 떠오르고 가슴이 뛰는 거라. 며칠 뒤 살구나무집 과부가 사람을 시켜 기돌에게 보따리를 보냈는데 그것은 과부가 직접 지은 깨끗한 명주옷 한 벌이었소. 기돌은 내심 좋으면서도 난 곧 떠날 사람인데 괜스레 이런 걸 받아 입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구나무집으로 돌려보냈다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돌이 심하게 곧불에 걸렸는데 이 얘기를 들은 과부가 죽을 쑤어 기돌이에게 보냈고 뭉클한 마음이 들어 기돌은 거절하지 않고 과부가 보내주는 음식들을 먹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오. 이를 알고 중신아비가 다시 기돌과 과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기돌은 또 곧 떠난다 말만 하고 중신을 거절하는 거라. 그리고 여전히 점례가 있는 주막집에 들러서 조용히 술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가 한창이었는데 일손이 모자라 살구나무집 과분의 콩밭은 콩을 뽑아야 할 때가 됐는데도 뽑지도 못하고 있었다오. 근심이 되던 과부가 혼자라도 일을 해보겠다고 밭에 갔는데 글쎄 기돌이가 그 넓은 밭일을 혼자 해치우고 있는 게 아니오.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게다가 우통을 벗어던지고 일하는 기돌의 모습에 마음이 확 쏠리고 말았다오. 기돌이 대답을 미루면서도 자기에게 뜻을 두었다고 생각하게 된 과부는 밤마다 밤잠을 설치며 설레어 했지. 마음이 달아오른 과부는 급기야 중신아비에게 어서 기돌과 살게끔 말을 잘 해보라면서 빌기까지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돌이 괴나리 보찜을 지고 주막에 나타나 점례를 불렀다오. 에그머니나,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내려나 보네. 하면서 가슴이 철렁해진 점례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기돌 앞에 섰다오. 여러 달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더니 밤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다 내 탓이었어. 내가 당신이 해준 밥 먹고 품팔이에서 벌어온 돈으로 연장을 사서 쓰면서도 맨날 화만 내고 금이 나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알았어. 당신이 왜 마을에 안 가려고 했었는지. 다 나 때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 그때는 미친놈이 굴파기에만 환장을 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여기 당신 몫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둬. 실은 금덩어리 팔아서 당신한테 좋은 집 구해주고 편안히 사는 거 보면서 이 동네에 좀 더 머물려고 했는데 살구나무집 과부 때문에 안 되겠어. 당신이 있는 동네에서 과부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연히 생사란 마음만 달게 할 수도 없으니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마음이 괴로워서 멀리 떠나니까 나를 용서하오. 점례는 기돌의 말에 비로소 왈칵 눈물이 솟아올랐고 함께 살며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흐느끼며 울기만 했지. 기돌은 몸을 돌려 터벅터벅 걸어갔다오. 점례에게 용서를 빌고 금덩어리를 주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옷을 지어 보내던 과부의 마음씨가 가슴으로 파고들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두고 가는 심정이어서 발길이 자연 더뎌졌다오. 한 20리쯤 갔을까 말았을까 하는데 누군가가 숨을 핥딱거리면서 쫓아오기에 뒤돌아보니 살구나무집 과부가 아니오. 댁의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대를 팔아 이사하면 되잖아요. 살던 곳을 떠나 나를 따라오겠단 말이요? 남편의 무덤이 있는 동네를 떠나는 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무슨 날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래 주겠소? 네,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내게 어지간한 미천은 있으니 당신을 고생시키는 일도 마을에 내려보내는 일도 없을 거요. 예? 마을이요? 아니, 내 말은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요. 기돌과 과부는 그렇게 학골 마을에서 멀어져 갔다오. 오늘 얘기 재밌었수? 그러면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 또